최미의 시의 묘입니다. 최미 씨는 전남고 영어고사인 김충희 선생의 아내였습니다. 전남고 학생부의 교사로서 그날 4월 초파일인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시위를 아마 살펴보러 시내에 나갔다가 12시에 돌아온다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는 집 밖에 나가서 남편이 오는 길 쪽을 쳐다보고 있다가 계엄군이 전봇대에서 전봇대 뒤에서 쏜 직격탄에 맞아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바로 현장에서 적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비명입니다. 여보, 당신은 천사였소.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1999년 1월호) 월간 조선 별책 부록에 실린 이재우 1980년 당시 광주 505 보안부대장의 검찰 진술 조서입니다. 1980년 5월 19일 광주 지역 주요 기관장들의 지역 대책 협의회가 있었나요? 답. 1980년 5월 19일 오전 정교사 내의 계엄분소 상황실에서 작전부대 지휘관들과 광주 시내 주요 기관장이 참석한 지역 대책 협의회, 평상시에는 방위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소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간인 측 기관장들은 시민들 앞에서 옷을 벗겨 구타하는 등의 진압을 하지 말라고 항의했고, 군부대 측은 민간인들이 시위 진압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980년 5월 19일에 유언비어가 나돌지 않았나요? 1980년 5월 19일까지는 별다른 유언비어가 파악된 바 없었고 5월 20일경부터 상당수의 유언비어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5 보안부대장 이재우 대령은 이튿날인 1980년 5월 20일에도 지역대책협의회가 열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20일에도 지역대책협의회가 열렸나요? 답변. 예, 주로 유언비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질문. 어떤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했는가요? 이재우 대령의 답변입니다. 정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소장이 민간인 기관장들에게 공수부대원들에게 술을 먹여 진압작전에 투입시켰다. 임산부를 발로 차서 낙태를 시켰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씨를 말리러 왔다. 여학생 유방을 대금으로 도려냈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 해명을 하기 위해 낙태된 임산부 유방을 도려낸 이 학생이 있는지 신고를 해달라고 했고, 다른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진상을 밝혀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님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질문. 고소 고발인들은 보안부대 등에서 광주 시민들을 격화시키기 위해 그와 같은 유언비어를 조작 유포했다는데 어떤가요? 답변. 저로서는 유언비어를 조작할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위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저항하기 위해 시위를 이용하려는 측에서 조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주매일 특별취재전이 1995년 11월에 펴낸 정사 5.18 광주민주항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광주매일 정사 5.18 특별취재반의 반장은 김준태 부국장이 맡았습니다. 김준태 부국장은 바로 최미애 씨의 남편 김충희 선생과 함께 전남고등학교 학생지도부 교사로 있던 시인 김준태 씨입니다. 304페이지 2부 장엄한 항쟁, 그 중에 42항입니다. 임산부의 죽음. 어머니는
죽었어도 자식에게 젖꼭지를 물려준다. 산이라면 산을 넘어 강이라면 강을 건너 우리들이 어머니 김준태 씨 어머니에서 최미애 80년 5월 21일 남편을 기다리던 중 공수부대의 총탄에 숨진 만삭의 가정주부. 지금 그녀는 면사포를 쓴 채 신부의 모습으로 8개월 된 아기를 뱃속에 담은 채 망월동에 누워있다. 15년이 흐른 지금 그녀가 겪었던 비극은 더욱 새롭게 되살아나 망월동을 찾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딸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어머니 김현여 씨 58세 김현여 씨로부터 지난 15년 이야기를 들어본다. 21일 아침이 돼 바깥에 나가보니 학생들이 서서히 모여들고 있었다. 집에서 바라보니 법대 쪽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잠시 후 그르릉 하는 소리가 들려 집으로 들어와 다락방에 숨어있던 하숙생들에게 밥을 차려준 뒤 그들에게 여비를 줘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잠시 후 동네 사람들이 와 시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해 집에 남아있던 식은 밥에 식초를 치고 긴 가루를 뿌려 주먹밥을 만들어 나갔다. 때마침 달려온 차량에 주먹밥을 전달해주고 집에 들어 며칠째 잠을 설치다 보니 잠이 깊이 들었던 모양이다. 자, 이거는 1988년 강주 민주운동 단체 거기 진술과는 다르죠. 정은과 집에 들어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째 잠을 설치다 보니 잠이 깊이 들었던 모양이다. 예. 자, 다시 또 계속 읽겠습니다. 다락의 하숙생 순교. 이게 잘못이었다. 이때 잠만 들지 않았어도 내 딸이 그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 남편을 기다린다며 나가는 딸을 붙잡기만 했어도 한참을 자고 있는데 이웃 연탄집 아저씨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이번에는 연탄집 아저씨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일이 생겼구나 생각하고 맨발로 뛰어나갔다. 23살 먹은 우리 미애는 간호전문대를 나와 강주 시내 전남고등학교 영어교수와 정매 결혼을 했다. 집 인근에 상하방을 얻어 신방을 차렸다. 얼마 있잖아 아들을 얻고 곧 바로 임신을 해 80년 올해는 임신 8개월의 몸이었다. 사위는 시간관념이 정확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맘먹은 일이면 항상 정확한 시간에 처리했다. 21일 아침에도 학교에 볼 일이 있으니 나간다며 12시에는 들어오겠다고 말했다. 바깥은 소란스럽고 들리는 소문이 흉흉하니 미애가 남편을 마중나간 모양이었다. 미애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아이였다. 18일 이후 벌어지는 일들이 무섭다고 느끼면서도 공수부대가 설마 가정주부에 만삭이기까지 한 자기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며 길가에 나간 모양이었다. 나중에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미애는 평화시장으로 들어오는 골목 맨홀 뚜껑 위에 서서 남편 모습만을 찾고 있는데 인것 전봇대 뒤에 서있던 공수부대원 한 사람이 미애에게 총을 겨누고 이어 총소리가 났다고 했다. 총소리와 함께 미애가 쓰러지자 사람들은 미애가 기절한 줄 알았단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보니 남색의 붉은색 무늬의 임신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미애구나.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쉬어리고 보니 머리 뒷부분이 없어져 버렸다. 가로 열고 그 가로 속에다가 해설을 붙였습니다. M16 자동 소총은 화력이 높아 신체 부분을 도려내버린다. 가로 닫고. 땅바닥에는 보리밥 같은 덩어리가 흩어져 있었다. 애지중지 20년 이상을 키워온 딸자식.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켰길래 도무지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 학생 하나가 잘못하면 시체마저도 뺏길지 모르니 어서 집으로 데려가라며 소리를 질렀다. 어떤 사람은 팔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붙잡고 그 실에다 미애를 뉘었다. 그런데 갑자기 미애의 배가 불쑥불쑥 깊은 숨을 쉬듯이 튀어나왔다. 뱃속에 있던 아기가 튀고 있었던 것이다. 아기를 살려야 한다며 발버둥을 치고 여러 군데 병원에 연락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1시 20분께 사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는가? 자네 마누라가 죽었네. 그 소리 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소식을 들은 오종열, 김준태, 차재택 씨 등 동료 교사와 이웃 사람들이 몰려왔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천사를 누가 쏘았나 제1부에서 최정구 씨가 1988년 8월 5.18 관련 단체 조사에서 밝힌 사실과 그리고 어머니 김현여 씨가 1995년 11월 광주 매일신문에서 특별 취재반에서
발행한 정사 5.18 그 책에서 밝힌 그 내용이 상치되는 부분을, 정언의 서로 다른 부분을 한번 제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니 정언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최미애 씨가 사망했다는 그 통보를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 김현여 씨는, 어머니 김현여 씨는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정사 5.18에서는 연탄집 아저씨가 뛰어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해줬다, 알려줬다. 그런데 최정구 씨는 둘째 누나 최현순 씨가 알려줬다고 또 그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또 김현여 씨는, 어머니 김현여 씨는 5.18 재단에서 그 올려놓은 정언 비디오 동영상에서는 연탄집 아줌마가 알려줬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당시의 그 어머니와 아들의 행동을, 동생의 행동을 보면은 어머니는 1995년 11월 광주 매일 정사 5.18에서는 주먹밥을, 시민군들에게 줄 주먹밥을 만들어 놓고 자고 있었다. 며칠간 잠을 못 자서 자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5.18 재단 비디오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그때 그 딸이 사망했을 때 부녀회장으로서 아줌마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탄집 아줌마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부녀회장으로서 동네 아줌마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최정구 씨는 그날 12시부터 2시 사이에 그 결정적인 시간에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고등학생이 잠이 많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시간은 점심을 먹고 바로 있을 2시간 동안, 그리고 또 바깥이 굉장히 소란할 때인데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도 신빙성이 약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최미애 씨 남편 김충희 선생의 귀가 시간입니다. 어머니 김현여 씨는 사위가 1시 20분 경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정구 씨는 매형인 김충희 선생이 오후 4시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3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이 가족들의 그 발언을 처음부터, 사건 발생 직후부터 누가 어떤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 조율하지 않았나, 그리고 같이 의논한 결과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전남대 앞과 그리고 신안 육교 전남대 앞 철길 굴다리를 신안육교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쪽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여기서 전남대학 정문입니다. 정문에 상공수부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전남대의 상공수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시민군들이 여기서 시위대가 쭉 이 길을 따라서 쭉 그저 꽉 메우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신안육교는 또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전날도 이 상공수에,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을, 상공수 장병들에게 제공할 식사를 싣고 가던 부식 차량을 여기서 공격해가지고 아주 이 공수부대를 쫄쫄 굶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 신안 철도 굴다리, 신안육교에서 조금 올라가 큰 로타리 지나면 바로 여기가 사례주요 고등학교입니다. 예, 지금 수도원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아파트, 모아 아파트 단지로 변했죠. 그리고 쭉 그냥 시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 이 길이 바로 전남대학 앞에서 평화시장으로 가는 골목길입니다. 아주 깊숙한 골목길입니다. 깊숙한 골목길이고 최미 씨의 집은 중흥이동 331에 45 여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여기 원룸만 하나 좀 들어서 있지 오래된 이 낡은 가옥들이 그리고 오래된 동네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급격히 원룸과 다세대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 지도상에 나오는 것도 많이 틀립니다. 자, 최미 씨가 이동한 것은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DC마트 그리고 여기 평화시장 사례지구고등학교 쭉 와가지고 일로 갈 수도 있고 퇴근할 때 그 다음에 열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공중전화입니다. 예, 공중전화 지휘치. 예, 여기서 사망했습니다. 좌우간 그날 1시부터 2시 사이 이 광주 메일에서 특별 취재반이 보도한 그 정사 5.18에서 지적한 그 신안동에 있는 그 철도 굴다리에서부터 시대들이 쫙 올라가 쇄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수부대 그러니까 3공수 부대의 대대장 박종규 대대장 증언에 따르면은 11시경에 벌써 부대 와해 조짐이 보였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모아타운 건널목 근처에 있는 최신식 요새 지금 KT 전화기 저게 모아타운에서 저기 오른쪽으로 광주 쪽으로 보면은 신안 육교가 보입니다. 저기서 이제 공수부대들 진출하는 것만 봤거든요. 90차량에 돌 던지고 그리고 여기 농생교차로 등산 여기가 모아타운 이렇게 요새 서양로로 보입니다. 이 길과 바로 여기서 전남대학 사이가 이 상공수가 시위대와 밀리고 하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은 이게 대로로 나와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용봉천이 복개되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별책 부록입니다. 편집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박종규 당시 3공수여단 15대대장의 체험기다. 박종규 대대장은 자신이 광주 시내 일원에서의 체험을 군인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공수부대가 광주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했으며 시민들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광주 교도소의 철수 이후의 진압작전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알 수 있다. 자료는 육군본부가 펴낸 역사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박종규 당시 상공수 15대 대장, 계급은 중령, 작성 일시는 1988년 2월 10일에서 20일까지의 사이였습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전남대 정문에서의 대접전 부분을 읽겠습니다. 다음날 5월 21일 08시점 눈을 떴다. 16대대가 대학교 정문을 방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날의 아침 햇살은 유난히도 밝았다. 09시쯤 전남대학 정문 앞 철교 위에 군중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수백 명이 되어 있었다. 점차 열을 지어 정문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돌과 몽둥이로 공격을 개시했다. 전남대학교가 폭도에 유린된다면 공수단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와야 되든가 아니면 실탄을 장진하여 총격을 가하다 그마저 인해 전술에 밀려 끝장나면 죽음뿐이었다.
사실 그날 11시쯤 결정적인 부대와의 징후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실탄의 처리였고, 제일 먼저 떠오른 방안의 하나는 실탄을 전남대학교 중앙에 있는 분수대 호수에 빠뜨리고 대대병력만 뒷문으로 철수하는 계획이었다. 밀고 밀리는 대접전이 전남대학 정문에서 수십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이 발사 연막탄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훗날 3여단이 얼마나 천운을 타고난 부대인가를 짚어보는 대목의 하나는 바로 이 28 발사통의 휴대였다. 다른 어느 부대도 휴대하지 않은 이 연막통이 바로 3여단만이 유일하게 폭도에 밀려 부대가 와해되지 않은 우연한 무기였다. 1987년의 격렬한 시위에서 대학생들에 의해 지랄탄이라고 명명된 이 연막탄은 우리 3여단이 광주에서 체험한 효과를 계기로 국내 생산이 시작되었고, 시위 진압에 가장 효율적인 장비로 실험되었다. 하물며 당시의 시위에는 처음 사용되었으니 그 위력이란 놀랄만한 것이어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전남대 정문에서부터 철교까지 연이어 있다가도 이 발사통 한 발이면 시위의 중앙 부분을 가스지대로 만들어서 시위대의 몸통을 자르는 효과가 있어서 쉽게 해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휴대한 발사통은 20여 개에 불과했다. 시위 군정은 이미 장갑차와 군용 차량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우리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 전남대학 외곽도로를 질주하면서 위협적 시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장갑차와 군용 차량에는 전두환 물러가라고 빨간 페인트로 어지럽게 씌어 있었다. 강주 시민군에 참가했던 사람이 쓴 5.18 강주 사태에 보면 나도 전두환이 누구인지 몰랐다 하는 대목이 나온다. 바로 이것은 강주 사태가 순수한 민간 항쟁이 아니라 권력의 내부까지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사실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강주 사태가 절대로 시민항쟁이나 민주항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군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군의 공격을 감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선량한 시민으로 시위에 참가했을 뿐인데 자신들을 자극해서 흥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목이 터지라고 호소했다. 체류탄 한 발을 쏴도 충분한 경고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발사했다. 시민들은 나는 못 들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군은 무고한 시민의 공격을 가한 게 아니다. 계엄군 앞에서 집요한 괴로움을 준 폭도에게도 끝까지 설득했다. 경고도했다. 어찌 보면 극렬한 시위분자들이 선량한 민주시민과 계엄군을 싸움 붙인 격이다. 전남대에서 철수하여 광주교도소로 가는 과정에 대한 대목입니다. 이제 우리 대대뿐만 아니라 전 여단이 피로에 지쳤다. 폭도들이 극렬하게 시위를 해도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다. 우리 여단이 폭도들에게 제압당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3여단의 두 번째 행운이 시작되었다. 전남대학교 철수 지시가 그것이었다. 폭도들이 극렬하게 시위를 해도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하는 대문이 인상적입니다. 상무대로 간 여단장이 전화로 철수 지시를 내린 것이다. 엄격히 얘기해서 철수라기보다는 임무 전환이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대학교 학부가 아니라 교도소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상급부대의 결정인 듯 싶었다. 만약 그 시기에 철수하지 않았다면 우리 여단도 뿔뿔이 흩어져 무등산으로 도망가야 했다. 이 발사통이 두 발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광주 교도소로의 임무 전환으로 인해 여단은 패퇴의 치욕을 면할 수 있었다. 오전 내내 고생한 11, 12, 13, 16대대가 먼저 출발하고 쉬고 있던 우리 대대가 폭도를 정문에서 차단하는 엄호 임무를 맡았다. 군장을 꾸리고 대응을 갖추고 차량을 열지어 전남대학 홍문으로 철수를 시작했다. 철수를 눈치챈 폭도의 공격이 감행되었다. 이 발사통 하나를 냅다 잡아당겼다. 우르르 흩어졌다. 30분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대대의 중앙에서 후문을 막 빠져나가는 순간 철교 부근의 시위 군중 속에서 탕탕하는 총소리가 들렸으나 거리가 멀어 확인할 수는 없었다. 나의 착각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맨 뒤에서 철수하던 병사가 대대장님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했다. 진정한 강주 사태 시작을 알리는 신호등이었다.
신호탄이었다. 이제 폭도가 총을 가졌다는 것이 확인됐다. 심각한 문제였다. 막느냐 못 막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죽이느냐의 문제가 되었다. 어서 강주 교도소에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행군을 계속했다. 오후 4시쯤 되었어야 교도소가 보였다. 광주 교도소는 31사단 병력 중 1개 대대가 방어하고 있다가 우리와 교도하기로 되어 있었다. 광주 교도소가 가까워지면서 좀 안심이 되었다. 이제까지 충돌이 없었으니 다행이고 광주 교도소가 가까워졌으니 설사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큰 피해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의 긴장이 좀 풀리는 듯 했다. 행군 중 대응이 교대되어 우리가 제일 선두에 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선두가 광주 교도소 정문을 들어서고 대형의 중간점에서 이동하던 내가 31사단의 대대장과 악수를 하고 주유소 앞을 통과하는 순간 탕 소리와 함께 무전병이 쓰러졌다. 나는 순간 놀라뛰는 대대원들에게 주유소와 민간지역을 수색하여 범인을 잡으라고 외치댔다. 정말 순간적이었다. 잠시 지나고 정신을 차려 확인한 결과 대학생 4명이 탈취한 군용 지프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탕소리와 함께 쏜살같이 고개를 넘어가더라는 것이었다. 범인은 그들이었다. 권총을 차고 배낭이 없는 나의 행색은 멀리서도 쉽게 지휘관임을. 올 21일 아침 24단 지휘부 지프차를 탈취하여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무장 시대를 잡은 사진입니다. 이와 같은 무장 시민군이 박종규 3공수 15대대장을 저격하고 달아났을 뿐만 아니고 중흥동에도 나타나서 최미애 씨에게 총격을 가했을 가능성 또한 없지 않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최미애의 신혼살림집은 시위가 벌어진 전남대 바로 앞이었다. 그녀는 전남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는 남편이 걱정되어 집을 나섰다. 계엄군은 시위대뿐 아니라 주변 시민들에게까지도 M16 소총을 난사했다. 학생을 하나 싸가고 군인들이 두 다리만 질질 꺾고 가고 머리를 생바닥에다 덜덜 꺾고 가더래. 그러니까 어머 어쩌까 그러고 보고 섰더래. 남편을 기다리던 최미애는 계엄군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그 지역은 그럼 정관절 중사가 당한 그 다음날 또 그 지역을 방어했습니까? 그 다음 날은 다른 데로 이동을 했죠. 이쪽에 전남대학 안으로 갔습니까? 일단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시체를 수습하고 이제 전남대로 들어갔지 않았어?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에 이제 다음 이동 장소로 옮겼죠. 다음에 교도소로 간 게 구워서 바로 쉬다가 갔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마 교도소로 아마 이동한 것 같은데 그때. 그러니까 그 상공수 병력들은 그 전남대학 앞에 하숙촌, 그러니까 그 말한 그런 그 최미애 씨가 죽은 그 현장 그때 골목 깊숙이까지 갈 여유가 없었죠. 개별 항도 가능했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안 하죠. 큰 사거리만 방어를 했죠. 큰 사령부는 방어했죠. 네. 아니 뭐 일부 그 병력이 뭐 흥분해가 그걸로 뛰들어간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큰일 나죠. 아 그렇습니까? 그때 대원들이 너무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거길 들어갔다는 거의 죽음이죠. 네. 그 무식한 놈 아니면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 시체를 군인 둘이가 들고 데리고 간다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시체를 데리고 학생 뭐 대학생 죽은 걸 끌고 가더라 이렇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대학생 죽은 그리고 우리가 죽인 것도 없었고 죽인 것도 없었기 때문에 시체를 끌고 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 5.18의 기억과 역사 5. 천주교편 5.18 기념재단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609쪽부터 광주 항쟁의 위대함은 공동선의 표출에 있지요 라는 제목이 붙은 김준태 시인의 구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8년생, 1980년 전남고등학교 교사, 1996년 광주매일 편집국 부국장, 1998년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2011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 경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면담자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전남고등학교에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교사 부인이 당시에 총탄에 맞아서 사망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또 돌아가신 분은 임신 중이라고 나중에 밝혀져서 국민들이 매우 분노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구술자 김준태 시인 답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로 5월 21일 날이죠. 이른바 피의 화요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정오가 지나서 낮 1시에 금남로에서 집단 발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앞에서도 경군의 발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흥동이죠. 그래서 김충희 선생 사모님께서 밖에 나가신 서방님께 연락이 없나 하고 대문 앞에 나가는데 쓰러졌어요. 그때 시위가 마찬가지로 전남대학교 앞에서도 있었는데 그 무렵에 공수부대 요원이 사모님 김충희 선생 부인에게 총탄을 날렸어요. 저는 전남고등학교 3학년 3반 담임이었고 김충희 선생은 1학년 2반 담임 선생이었어요. 김충희 선생은 영어 선생이었는데 사모님의 이름이 최미애였는데 얼굴에 정통으로 M16 총탄을 맞고 쓰러진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후배 교사가 이러한 일이 있으니 빨리 김준태 선생님 오시라 했습니다. 해서 저는 집이 그때 전대 앞에 신안동에 있었기 때문에 신안동과 중흥동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전대 앞에 굴다리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워낙 총탄이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나는 옛날에 1960년대의 해병대로 베트남 전쟁터에도 다녀왔기 때문에 기도 비이라 귀신같이 숨어 다니는 것은 잘 할 수 있죠. 골목골목 이용해서 그 어려운 총탄이 날아다니는 중흥동 굴다리를 지나서 바로 새빵살이 하고 있던 김충희 선생 집으로 간 것이에요. 김충희 선생님 집 바로 앞에는 장인 장모가 살고 있었고 그때 김충희 선생과 사모님은 2칸짜리 사글세 방이라고 할 수 있었죠. 지금 사람들이 이해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모님께서는 3살 먹은 어린애와 뱃속에는 8개월 된 아들을 담고 있었죠. 그리고 단독주택에 살던 김충희 선생 장인어른은 장성 남면중학교 서무과장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빗발치듯이 날아드는 총알을 어렵사리 통과해서 김충희 선생 집에 가보니까 장모님께서 정신이 나가 있었죠. 김충희 선생이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김준태 선생님 우리 집사람 얼굴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만 베트남 전쟁 다녀온 사람은 알 것입니다. M16 총탄을 정통으로 맞게 되면 얼굴이 날아가 버립니다. 마치 목을 잘라버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김충희 선생님 사모님도 어쨌든 정통으로 얼굴에 총상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참혹한 짓을 당한 것이죠. 정말 그걸 생각하면 저는 그때 이제 이게 비로소 엄청난 비극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김준태, 강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 어디에 파묻혔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또 그 어디에서 입을 벌린 채 누워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또 어디에서 찢어져 산산이 조각나 버렸나? 하나님도 새떼들도 떠나가 버린 광주여,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아침 저녁으로 살아남아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피투성이 도시여,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던 통곡뿐인 남도의 불사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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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요. 가운데 최미애 시 관련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보, 당신을 기다리다가 문 밖에 나가 당신을 기다리다가 나는 죽었어요. 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갔을까요? 아니, 당신의 전부를 빼앗아 갔을까요? 새빵살이 신세였지만 얼마나 우린 행복했어요. 난 당신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여보, 그런데 나는 아이를 뵌 몸으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나에게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나는 또 당신의 전부를, 당신의 젊은 당신의 사랑, 당신의 아들, 당신의 여보, 내가 결국 당신을 죽인 것인가요? 이 대목을 가운데 놓았습니다. 이 시에서도 문 밖에 나가 당신을 기다리다가 해가지고 흡사 대문간에서 최미애 씨가 죽은 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월간조선 2005년 1월 별책부록에 실린 6월 광주 군종 신부들의 광주 현장 조사 보고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군종 신부 일행 광주 사태 확인 방문 결과 임산부의 발포 두부 간통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방문 기간 및 지역 1980년 6월 5일부터 12일까지 광주 지역. 방문자 6번 군수참모부 운영처장 준장 박춘식, 1군 군종참모 대령 김계춘, 군수사 군종장교 중령 김육웅, 수기사 군종장교 소령 정동열. 조사 방법 및 총장 지시 내용. 방문관들이 대상자, 신부 및 신도들과 접촉, 실태 및 여론을 유출함에 있어 일체의 근거, 운책,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집. 육군 총장은 1980년 6월 13일 방문 결과를 보고받고 일행들에게 보안을 당부하면서 금명간 김수환 추기경 및 주한 교황청 대사를 방문, 잘못 인식하고 있는 광주 사태를 이에 설득시키라고 지시. 조사 결과 지탄받고 있는 계엄군의 잔악행위 5월 20일 돼 있는 걸 날짜를 바로 잡습니다. 5월 21일 중흥동에서 모 고등학교 교사 부인 임신부를 총기로 발포 두부 간통치사. 남편이 사망신고 기피.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최미애 씨의 남편인 김충희 선생이 사망신고를 기피했다는 내용이 군종신부 일행 방문 결과의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김충희 선생은 왜 부인이 그렇게 참혹하게 총격을 받고 사망했는데도 신고를 기피했을까요? 제 자신 이북 도시락교에 있다가 공산주의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이고, 그리고 유교하기 전에 신부 수녀들을 미리 잡아가는
그걸 봤고 그다음에 수녀님을 내가 함흥에서 살았는데 함흥 가복소에서 그 분도의 수녀님입니다. 이름을 리오마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함흥에 우물에 다 쳐놓고 제 꼭대기에 셋째 번쯤 거기에 이제 도끼로 이발을 까가지고 그대로 우물에다 버린 것을 저희가 청년들 며칠 하고 가서 이제 장례 치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을 났기 때문에 수련을 막 밟아가지고 이렇게 꽉쥐로 북한에다 밀어 넣어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북한에서 하는 모든 말은 다 거꾸로 들은 꼭 맞습니다.